이런 식으로 고대 연금술사들이 광물에서 금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참동계라는 책은 이조 시대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유행이었던 책이었는데 이 시대적으로 봐도 세계사적으로 화학사에서 굉장히 이게 앞선 책입니다. 화학의 역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화되고 그러면서 거의 잊혀진 책이 됐지만 이 책이 기본 관점이 이렇게 가지고 시작합니다. 연금술의 서양보다 이게 한참 앞서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때 왜 손사마귀가 1초 2왕 3탄을 먹고 죽으려다 살았다 그랬죠?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단약을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구전쥐단을 이걸 구전금단 이렇게도 불러요. 구전금단. 이 금단을 만드는 거예요. 금단. 그래서 이 그 관념이 쭉 한 1000년 넘게 이어져 오다가 근세 일본인들이 금단은 못 만들겠고 은단 만들어서 팔아먹었어요. 그게 은단이 이겁니다. 이 단.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당의정처럼 은을 이렇게 싸서 한 은단. 그 기본 관념은 다 여기서 온 거예요. 계속 불로 광물을 순화시켜가지고 독을 제거해서 순수한 영약을 만들어서 먹어서 혼자 불로장생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 고대인들의 희망. 이게 이 참동계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도가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자 장자를 가지고는 신도를 모을 수가 없어. 안 와 사람들이. 너무 어렵기만 하고 나한테 뭐 좋은지를 모르겠어 이게. 여기 딱 오면 이제 뭔가 현실적으로 아 내가 뭐 불로장생하는 뭐가 있고 막 부적을 팔고 이래. 근데 이 참동계는 그러니까 두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무슨 광물질을 만들어서 먹겠다고 하는 걸 외단이라고 해요. 외단. 은단, 금단 같은 거. 이거에 반해서 내단의 개념이 이제 사람들이 손사마귀처럼 계속 죽을 위험에 막 직면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응? 저거 잘못 먹다 막 다 죽어요 사람들이. 그 수은 중독으로 죽고 납 중독으로 막 죽는 거죠. 고대 방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뛰어난 이제 현인들이 야 이거 개념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생명력을 찾아야 된다. 이게 내단 수렴파가 여기서 형성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이 이 황정기. 그러니까 순서가 이 노자가 상징적으로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 주역 참동계를 만들어서 주역을 가지고 막 흔들어대니까 이게 막 뭐 그럴듯하잖아요. 이 시대는 주역이 먹히던 시대인데 그러다가 여기서 죽을 고비들을 한 번씩 넘기고 큰 반성을 한 후에 새로운 책으로 황정경이라는 수련서가 등장합니다. 이 참동계를 만든 사람은 AD 한 150년경에 위백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위백양. 백양이 이게 뭡니까? 백양. 노자의 호가 백양. 노자의 노자가 이잖아요. 노자가 이씨고 이름이 노자를 귀자 덜렁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노자의 호가 백양이에요. 이 참동계를 쓴 사람이 위씨인데 위백양입니다. AD 150년. 그러니까 한나라 후한이 지금 한 중엽 넘어가는 때죠. 이 황정경은 그로부터 이제 한 두세대, 세대가 흘러가면서 후한이 거의 멸망할 때쯤 해가지고 이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의 저자가 장도릉이라는 사람이에요. 장도릉이가 누구냐? 우리 저 옛날 그 공부할 때 한나라가 형성될 때 유방이하고 서로 거의 의형제를 맺다시피 해서 한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토사구팽으로 죽은 사람이 그게 누구였죠? 한신.
그 다음에 그걸 알아채리고 저 멀리 혼자 단기 필마로 도망가서 사는 자가 있죠. 그 자가 누구죠? 장량. 그 장량이가 간 데가 어디죠? 그렇죠. 그게 장각이에요. 그게 장각이에요. 그러니까 장량이가요 원래 이 도가 서적에 아주 해박했다. 장량이가 생긴 게 초상화가 남아있는데 보면 거의 여성처럼 생겼어요. 장량이가 군막 안에서 천리를 봤다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뭐 아주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장군처럼 생길 줄 알았거든요. 초상화로 거의 여성화 돼 있어. 아주 자기 내면을 드러낼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이 장량이의 8대 손이 장도릉입니다. 그러니까 장량이하고 유방하고의 이 얽힌 이 싸움이 8대 후에도 어찌 보면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량이 워낙 이 세상의 조짐을 읽을 줄 아는 이제 촉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신 죽고 나서 조용히 사라지잖아요. 궁궐로부터. 그래가지고 장량이가 도망을 가는데 거기가 장각이. 장가의 세계. 이 말을 지은 자는 누구냐? 이 유방입니다. 유방은 유가 뭐겠어요? 여기에 유가 천하지. 이 천하는 유가 거예요. 천하는 유가 건데 장량이 이 새끼가 이게 아주 쥐새끼처럼 가가지고 장각의 거기를 먹고 앉아있으니 좋아. 이 세계를 나한테 인정한다. 이게 장각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이 말은 무슨 하나만은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가와 장가의 싸움은 한나라 초기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답이 없이 끝났다가 8대 손인 장도릉이가 이 책을 씁니다. 장도릉이가 도서 24권을 썼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정경이라는 책이에요. 황정경이 어떤 책이냐면 황정 이 원래 황이 우리 목화토금수에서 뭐의 색깔이었죠? 토죠. 이 중앙토. 중앙의 색입니다. 이게 중앙이에요. 정이라는 게 이게 우리 정원 있잖아요. 뜰. 이게 집의 한가운데거든요. 이것도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황정경이란 말 뜻은 뭐냐면 중앙 중에 중앙. 핵심 중에 핵심. 그런 뜻으로 쓴 거예요. 이 황정경을 이게 이제 장도릉이가 도서 24권을 쓰면서 그 중에 하나라는 지금 설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장도릉이가 만든 종교가 뭐냐면요. 그 유명한 오두미도입니다. 오두미도. 이 종교의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쌀 5마를 갖다 바치도록. 그러니까 이게 11조보다는 훨씬 싸게 해주는 거지. 이제 말하면. 오두미도라는 이 종교가 오두미. 이게 노자 사후에 최초로 일어나는 도교의 원류입니다. 그러니까 노자 죽고 한 700~800년 지난 때죠. 계속 이 황노도를 숭배하던 사람들은 많았어요. 노자 장자로 이어지면서 황노도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이걸 이론 체계를 갖춰서 도서를 쓰고 수련서들, 교리문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가 되려면. 이게 한 700~800년 걸린 거죠. 이게 도교의 원류가 이거 오두입니다. 주로 이제 농민들 쌀 5마를 받아서
이 종교에 귀의를 하는 거죠. 이 장도령이가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왕이지 아시죠? 왕이지가 이게 신도예요. 이제 진나라 때니까 왕이지는 좀 이때로부터 또 한 100여 년 좀 더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기층민만 포섭했던 게 아니고 이게 사상체계가 보니까 유교 같은 거는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 엘리트들이 보니까. 그리고 점점 엘리트 사회까지 이게 점하게 된 거예요. 오두미도, 이 황노도를 믿었던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후한이 망할 때 이게 어떤 도적대가 일어나서 망해요. 그쵸? 그 도적대가 뭐라고 그러죠? 후한이 망할 때 중국 놈들을 머리에 띠를 많이 들러. 황건조. 황건조. 이때가 지금 그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요, 이 태평성대에는 종교가 못 생겨요. 생길 수 없지. 있던 종교도 안 바뀝니다. 종교가 여러 개의 많은 나라는 뭐냐면 전쟁의 역사가 복잡해가지고 많이 패배한 나라. 그런 나라는 종교를 막 바꿔요. 왜? 자기의 신들이 자기를 버렸잖아요. 이 신들을 계속 거기다 우리가 제사 지내고 공대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온 거예요. 한 나라가 한 400년 앞뒤로 전한 200년, 후한 200년 오면서 AD 200년대로 지금 다가가는 겁니다. 이때 황건적들이 생겨나는데 이 황건이에요. 황건. 계속 지금 이 황자가 계속 돌죠. 황노, 황도, 황건 이렇게 됩니다. 황건. 이 황건적의 두목이 누구냐면 장각이라는 사람. 장각. 이 장각은 장도령이보다 더 재밌어요. 장각은요 같은 장씨인데 이 사람은 머리에 뿔 났어. 이런 이름 정말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뿔각자를 쓰는 장각. 이 장각이 황건적의 두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황건적의 두목이기 전에 한 종교의 창시자예요. 이 종교가 뭐냐? 이게 태평도입니다. 가장 험하고 태평하지 못한 시대에 태평도라는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항상. 이 태평도. 그래서 도교의 2대 원류가 첫 번째가 아까 말한 오두미도, 두 번째가 태평도. 이 두 개가 시대적으로 같은 때입니다. 이 장씨 이 사람들이 둘 다 장씨. 그리고 그 중에서 장각은 정말 이름처럼 뿔이 확 머리에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십만의 그 신도들이 운집을 했어요. 이 시대가 워낙 이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피폐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황건적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중국 전토를 아주 진동을 시킨 거죠. 나중에 이제 패망하고 마는데 그 여진으로 중국 한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태평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전쟁에서 죽죠. 그리고 죽고 전쟁이 수습되는 국면에서 태평도의 군사들이 어디로 흡수되냐면 조조 있죠. 조조가 이때 인물이에요. 조조의 군사로 편입이 돼서 조조가 상당량 기층민의 그 어떤 희망사항을 많이 이해를 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유비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황건적의 난이 이제 장각이가 이 태평도를 열어가지고 자기 신도들을 모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태평성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이 난세에서 태평성대를 열겠고 푸른 하늘은 이미 갔으니 이제 누런 하늘이 곧 열린다. 계속 이 누르황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다 황노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황노도, 노자와 황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의 슬로건이에요. 황천태평. 누런 하늘이 열리는 태평세계. 이게 이 태평도의 어떤
그 모토였어요. 그렇게 하고 중국이 대전란의 시대로 휩싸여 들어가면서 이제 삼국시대가 돼요. 이때 우리 종교적으로는 도교가 성립합니다. 장각과 장도림이. 그래서 나머지 태평도들이 다 죽고 살육을 당하면서 일부는 조조한테 가서 굴복을 하고 일부는 도망가가지고 오두미도로 다시 들어가서 그쪽 종교로 포섭이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그때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고, 그러면 황정경이라는 이 책의 특징은 뭐냐? 이 장도릉이가 썼다고 하는 황정경, 이 말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이 뜻을 무슨 말인가 얼른 유추도 못할 정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져 버렸지만, 깊숙이 들여다봤더니 핵심 중에 핵심이요, 진리 중에 진리다, 이 말을 이렇게 썼다는 거. 이게 황정경이에요. 이 책의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첫째, 이게 불교하고 다르게 성명쌍수를 내걸었다. 성명쌍수. 요게 중요합니다. 성명쌍수. 공부를 지금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깊이 들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잘 이해하셔요. 성이 뭐죠? 성. 이게 깨달음 공부입니다. 깨달음. 인간의 참 성품을 깨치는 거예요. 이 깨달음.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공부죠. 명은 뭐죠? 이거는 장생불사하는 거. 명을 오래도록 길게 갈 수 있는, 이게 장생불사. 그러니까 이게 몸공부지. 불교는 원래 이거를 중요시 하는 겁니다. 깨달음, 깨우침.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거는, 몸이라는 이 사대는 허망한 거예요. 불교에서 보면. 여기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불교는.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공부가, 몸 공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원래 부처님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명쌍수를 내건 이 도교의 수행법이 중국에서 갑자기 먹히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몸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 사람들한테요. 갑자기 막 뭐 깨달음 막 이런 소리만 하면은 이거 아닌데. 그래서 황정경에서 이제 기존에 아까 우리가 봤던 참동계에서도 이 관점은 시작이 된 거지만, 성명쌍수를 내걸면서 이게 몸 공부에 굉장히 주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 황정경이 황제내경하고 서로 어떤 몸에 관한 의술의 측면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관점에서 여기서 의술이 발달하게 되는 한 계기가 됩니다. 성명쌍수. 이 성명쌍수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의 공부법이 다시 이리로 돌아와서 이 성명쌍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거를 지금 무시하고, 우리는 성명쌍수도 아니지, 그냥 부자 되는 거 이것만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망해버리고 있잖아요. 사람 명 자체가. 불교는 높고 어떤 숭고한 뜻을 가지고라도 한 거지만, 지금 자본주의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돈 넣고 돈 먹기식의 싸움을 하다가 피폐해져가지고 막 죽어나자 빠지는 건데, 성명쌍수가 굉장히 저로서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 때 와서 외단을 버리고 내단의 개념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했다. 공부가 이제 제대로 틀을 찾아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단 수렴파예요. 응? 아까는 밖으로 진시황처럼 무슨 불로장생의 영약을 찾으러 외단을 막 구하러 다니는 금단 이런 거. 근데 이때부터 이제 안으로 수행을 하기 시작해요. 생명력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 내단 수련파들이 몸을 연구하다 마침내 내린 그 결론, 그게 뭐냐? 그게 정기신입니다. 여기서 정기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기신의 개념은 이게 AD 한 3, 4세기경에 정립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자 장자는요, 정기신을 이렇게 무슨 체계적으로 구분하지를 않았어요. 노자는 그냥 기, 이 우주 전체를 통괄하는 장자의 태어 일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자 장자는 큰 측면에서 기만을 이야기했던 건데, 이 현실적인 이제 이 수련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계로 이제 완전히 이론하는 거. 여기서 정기신의 이 중요한 개념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황제내경에도 영향을 주고 또 황제내경이 여기에도 영향을 주면서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자라나고. 성명쌍수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황정경. 성명쌍수가 황정경이라는 이 도교 수행 방법에서 나온 거예요. 도가. 성명쌍수.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불교와의 어떤 차별화를 이루면서 크게 성공을 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불교는 이거하고 상당히 좀 달라요. 불교는 정해쌍수는 이야기하고 정해쌍수 공부들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해쌍수가 있는데 이 정은 선정, 사마디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지혜, 반야를 말하는 이 둘 다 성일 뿐입니다. 둘 다 참성품, 우리 어떤 근원의 자아를 넘어서는 근원의 의식을 깨치고 들어갈 때 우선 사마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지혜, 이게 이제 한국 불교에서 정해쌍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하나를 둘러 나누는 거지 다시.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동의보감 이야기를 했었죠. 재밌는 게 동의보감이 쭉 내려가다가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가 정기신은 장부백체의 주인이고 도가의 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한 줄 지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허준이가 그리고 황정경에 내경이라는 글이 있사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예 도가 경전을 이 서문에 탁 박아버리는 거예요. 황정경에 내경이라는 이 공공연한 도교 서적인데, 그래서 황정경을 이제 황정내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요할 때는 내자를 쓴다 그랬죠. 장자도 외편 자편보다는 장자 본인이 쓴 거를 장자 내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황정내경이 있습니다. 이제 황정경이라는 책은요, 지금도 번역이 아주 거칠지만 그 책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있긴 있어요. 한번 구해서 이거를 황정내경, 이 책이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그 정기신의 관념, 이게 이제 형성되는 그 이제 틀이 이렇게 나오고, 간신 비패신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우리 말하는 호흡법 있죠? 호흡법.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토고납신의 이 호흡법에 관한 이야기, 이게 쭉 나오고, 맨 마지막 36장은 뭐냐면 목욕의 장, 목욕 재개를 하라.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황정. 그러니까 결국은 동의보감의 이 정기신의 개념은 황정경에서 들어보지도 못하셨겠지만, 황정경이라고 하는
도가 수연서에서 AD 3, 4세기경에 확립된 이 개념을 가지고 허준이 이걸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황정내경,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책이 이게 지금 뭐죠? 황제내경. 응? 이 보세요. 글자 하나밖에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이 누르황자, 응? 이 세상 전체를 푸른 하늘은 이제 거하고 새로운 누런 하늘이 새로 오는 그 세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유 방식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서로 사상을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구분하기도 어려운 면도 있어요, 솔직히. 다만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굳이 해보자면 이거는 수련서, 정말로 수행을 하는 수련의 지침서로 나온 것이고 이거는 의서로 나온 거죠. 몸 전체에 관한 거. 그 점이 좀 다릅니다. 그럼 이제 황정경을 중심으로 우리 몸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좀 들어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도 생판 처음 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동양의 역사에서 이 고대 동양의 정신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지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 번 더 해요. 아니 내가 볼 때 지금 양자 이론에서 네. 서양 사람들이 저 황제내경 뭐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인정하고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주는 그 상황이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동양 철학에 귀한 거야. 서양이. 그러니까 그제 교수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갈 때까지 가가지고 반성을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길이 틀렸구나. 다시 길을 찾자. 그래 보니까 동양의 고대 현인들이 이미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걸 아는 거지. 그 사람들은 다시 동양 쪽으로 귀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양은 아직 서양을 쫓아다니는 게 바쁜 거예요. 그 길이 막혀있는 그 길인데 아직 그 길이 좋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내가 열등식이다 바로 그런 걸 이제 못 살다 보니까 그랬겠죠. 아무래도 그런 거 있는데 이런 그 우리 고대 역사의 어떤 중요 국면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황정경을 중심으로 우리 몸의 중심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 뭡니까? 이건 다 한 번씩은 어디선가 우리가 했어. 뭐죠? 그렇죠. 이게 삼단전입니다. 삼단전. 삼단전. 몸의 중심. 삼단전. 이 단자. 이게 드디어 이제 네 단이 외단을 버리고 몸 안에 있는 생명의 밭을 찾기 시작하는 삼단전. 이 몸에 세 개의 중심이 있다. 이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겠죠. 이 말은 노자 장자가 몰랐던 개념. 그 후에 후학들이 이렇게 완성을 시킨 거죠. 그러면 상단전이 있고 중단전이 있고 하단전이 있죠. 하단전이 뭐였죠? 이제 공부 복습 좀 하셔야죠. 하단전. 이게 진짜 단전이지. 우리가 여기 단전이라고 하는 배꼽 이렇게 제하단전. 이게 진짜 단전입니다. 이게 단전이고 중단전은 어디 있어요? 중단전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중이라는 중요한 급소가 있어요. 전중, 단중이라고도 하고 전중이라고도 하는데 전중 전중의 위치가 우리 양쪽 젖꼭지 있죠? 그걸 이렇게 딱 중심에 이어서 그러니까 몸의 중심, 인맥들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몸의 중앙선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몸의 중앙선을 딱 통과하면서 모든 힘이 거기서 분리되고 집결되는 그 급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는 단전이고 제하 단전이고 중단전은 전중입니다. 여기. 전중. 여기요, 여기 이 명치 끝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구미라 그럽니다. 구미. 생긴 게 구가 뭐냐면 비둘기. 비둘기의 꼬리처럼 생겼어요. 이 해부도를 봐보세요. 여기를 만져만 봐도 이렇게 동구스름하면서 비둘기 꼬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걸 구미라 그래요. 응? 여기도 급소지만, 여기는 맞으면 죽는 급소지만, 이 전중은 몸에 이제 어떤 중요한 센터와 같은 그런 거예요.